오늘은 오리엔테이션 두 번째 시간으로 그동안 여러분들이 머리에 판에 박힌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12년의 교육은 완전히 경쟁 위주의 교육이었고, 내가 장미로 태어나거나 백합으로 태어나거나 최성화로 태어나거나 그거에 상관없이 모두 다 장미가 되라고, 모두가 백합이 되라고 하는 그런 공부였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곤충으로 따지면 나는 배짱이가 아닌데, 나는 풍뎅이가 아닌데, 나는 모기가 아니고 파리가 아닌데 어떻게 다 매미처럼 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우리 머릿속에 판에 박혀있는 그런 사고방식을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러기 위해서 미국과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던 조승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조승연이라는 사람이 정말 지난번에 내가 보고 듣고 느끼기, 그리고 깨닫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자율성, 비판의식, 이런 이야기를 이 인문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세 가지 특강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 특강을 먼저 같이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도 차가. 맛있는 숙취해소 레디 큐. 여러분들한테도 잘 나와야 될 텐데, 갑자기 차갑게 드세요. 차가. 맛있는 숙취해소 레디 큐. 강연으로 여러분 찾아뵙고 있는 조승현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은 융합적 인재가 돼서 창의적인 사고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런 말을 들을 잘 때마다 아마 보입니까? 의문이 있으실 겁니다. 도대체 다 같이 융합이라는 먼저 게 시청을 뭘 하고 말하는 이야기를 거냐며, 합시다. 융합적 인재가 되면은 어찌하여 창의적 인재가 되는 거냐?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인가 뭔가 하는 것과 창의적인 인재 또 융합적 사고가 무슨 상관이냐? 라는 질문을 아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5분 동안 4차 산업혁명과 융합적 인재 관계, 그리고 융합적 인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사진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취업 박람회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취업 박람회는 아니고 중국의 취업 박람회 모습인데요. 이 취업 박람회는 당연히 중국에서 상당히 좋은 대학을 이미 졸업한 학생들이 많이 참석합니다. 저는 항상 그냥 이렇게 큰 그룹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한 명의 표정을 갖다가 봅니다. 특히 여기 하얀 패딩을 입고 있는,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는 학생의 표정을 보면은 참 석연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부모님들 또 학생들, 내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발명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있는데 그 미래가 이 긴 줄에 한 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나 우리 스스로 빛나고 사람들이 나의 생각과 가치를 알아주는 인생을 살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이지, 저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줄에 서 가지고 평가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한 흥미로운 심리학 실험에 대해서 읽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락 콘서트라든지 아니면 운동 경기에 가면 항상 화장실이 모자르죠. 화장실이 모자라서 옆에 이렇게 간이 화장실을 한 10개 정도 설치해놨어요. 그 다음에 그 간이 화장실 앞에 8개는 완전히 비어 있고요.
두 개 앞에만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빨리 화장실에 가려고 그러면 긴 줄을 뒤에 가서 서야 될까요? 빈 대로 바로 가야 될까요? 당연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긴 줄 뒤에 가서 설까요? 빈 대로 바로 갈까요? 긴 줄 뒤에 가서 섭니다. 줄이 있기 때문에. 그저 사람은 희한하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을 향해서 바로 뛰쳐나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그 8개의 문 앞에 없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줄이 있는 곳 뒤에 가서 서는 것을 안도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기업에서 취직을 하는 시대는 끝났다,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여기에 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 줄을 서게 됩니다. 근데 이 줄은 갈수록 더 길어질 겁니다. 이것은 얼마 전에 그 캐나다의 한 방송국에서 나온 만평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성난 로봇의 얼굴을 한 기계가 사람을 일자리에서 내쫓고 있고요. 저 오른쪽은 캐나다의 방송국에서 예측을 한 건데 앞으로 사라질 일자리의 퍼센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일자리들의 대부분이 사라지는 환경에서 아직도 우리가 알고 있는 줄 뒤에 가서만 선다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측은하게 바라보고 있는 아까 그 회사에서 보자 라고 영어로 말하려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취업 박람회에 있는 청년들마저도 굉장히 운 좋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더 안 좋은 위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교육에서 저같이 강의를 하는 사람이 멘토링하고 학생들을 접하는 데서 어떤 겸손함을 받아들여야 되냐면, 옛날과 다르게 여기에 있는 이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났을 때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의 목적이 굉장히 다르게 돼요. 옛날에는 내 아이가 의사가 되면 좋겠다, 변호사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지식을 채워주고 그 아이가 그 직장에 들어가면은 나는 부모로서의 일을 다 했다, 또는 선생님으로서 일을 다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부터도 수많은 일자리가 생겼다 없어질 것이고, 이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새로 생긴 일자리를 얻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얘네들을 준비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의 모델은 뭐가 돼야 되냐면, 흔히 사람들이 autonomous learning 그리고 continuous learning이라고 부르는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 하나는 자발적인 공부, 그리고 하나는 계속적인 공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옛날처럼 학생 때는 지식을 쌓고 학교에서 졸업하면은 만세, 나는 배우는 건 끝나고 이제 돈만 벌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생활 자체가 자기가 보는 것 모든 것이 끊임없이 공부가 되는 그런 아이를 만들어서 졸업을 시켜놓지 않으면 여러분은 50대 돼서도 아이들한테 야 요즘 못 듣는 줄 알아? 그러면서 확인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정보를 스스로 습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나 선생님이 옆에 없을 때 자기가 알아서 강의를 보고 책을 읽고 뭔가 설명서를 읽었을 때 그게 자기 것이 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갖다 우리가 실질 독해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얼마 전에 굉장히 걱정되는 기사가 떴습니다. 한국의 실질 문맹률이 75%다. 그리고 OECD 국가에서 실질 독해력이 가장 낮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실질 독해력이 뭘까? 실질 독해력은요, 글을 읽고 선생님 없이 그 글을 바로 응용할 수 있으면 실질 독해력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대학원에 진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딴 사람들의 경험을 갖다가 글로 읽고 그 경험을 바로 응용해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면 실질 독해력이 있는 거고요. 그게 안 되면 실질 독해력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글을 읽고 무슨 소린지를 알아도 그것이 내 인생에 변화를 주지 못하는 사람은 실질 독해력이 없는 사람인 거죠. 왜 그러면 한국 학생들은 실질 독해력이 떨어지느냐?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우리 세대가 글 읽기를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가 배우는 걸 잘못 배웠어요. 왜냐하면은 실질 독해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지 독해력이 올라가겠죠. 근데 우리 세대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생각을 하면요, 우리 세대 때는 이해를 안 해야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그냥 외우고 이해를 안 해야 점수가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내 의견이 표명되는 순간 점수가 떨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때는, 지금은 우리나라 교육이 많이 달라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심지어는 시를 읽는 방법에도 정답이 있었어요. 이 시는 어떤 감성입니까? 1. 낭만적, 2. 서정적, 3. 서사적, 4. 사실적. 그리고 내가 그 시를 읽고 아무리 내가 서정적인 시라고 생각을 해도 선생님이 낭만적인 시라고 그러면은 나는 서정적이라고 그러면 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지게 됐냐면, 글을 읽고 이해를 하고 내 것을 만들고 내 인생에 응용하는 것이 아니라 안 녹인 채로 지식을 갖다 머리에 지고 다니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안 녹은 지식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머리에 지고 다니다가 기말고사 시험지가 나오면 거기다가 뱉어냈습니다. 절거덩. 그리고 너무나도 몸이 가벼워지죠. 왜냐하면 지식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때 많은 지식이 사라지는지를 갖다 테스트를 했는데요. 한 미국에 있는 중학교 선생님이, 이건 우리나라 문제만 뿐이 아니에요. 모든 나라의 문제인데, 한 미국에 있는 중학교 선생님이 어떤 테스트를 했냐면, 어떤 학생들이 시험을 본 다음에, 중학생들이었어요. 똑같은 시험 영역에서 똑같은 시험을 갖다가 다음날 또 냈어요. 문제는 바꿨지만 같은 시험 영역이요. 몇 점이 떨어졌을까요? 약 45점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자발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시대에 학교에서 배운 걸 갖다가 매번 기말고사를 볼 때마다 반씩 잊어버리는 이런 교육은 좋은 교육이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책을 읽든지 강의를 듣든지 뭔가를 갖다 우리가 지식을 습득했을 때 이것이 융합이 되려면 무엇이 돼야 되느냐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언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보면 항상 그 단어를 떨어뜨려서 봅니다. 그럼 융합, 그러면 융은 뭔가를 녹인다는 느낌이고 합은 뭔가를 합친다는 느낌이 있죠. 그러면 뭐를 녹여서 뭘 합치냐를 이해하면 됩니다. 자, 뭐를 녹이느냐? 지식을 녹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다 할 때 해자도 풀어내다, 녹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를 쓰죠. 그죠? 우리는 지식을 갖다 책을 통해서 또는 강의를 통해서 습득하면은 습득한다 그래서 바로 내게 된 게 아니라 그것이 녹을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녹을 시간을 주나요? 안 주나요? 안 주죠. 한국인들은 녹을 시간을 주는 거를 커피를 마실 때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각설탕이 유행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한때 우리 폼나게 커피 마신다고 각설탕 쓰다가 모든 사람들이 각설탕을 부시고 있었기 때문에 시럽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식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의 머릿속에다 스푼을 넣어가지고 지식을 쪼개줄 수가 없습니다.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이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책을 읽고도 이해하는 게 없는 것 같느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너무 빨리 읽어서 그럴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내가 책을 읽고 그것이 녹아날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주면은 그게 내 지식이 되죠. 그럼 지식만 가지고 있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융합적 인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이 삶과 합쳐지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 그게 합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연에 대한 아름다운 시를 읽었다. 그럼 산에 가가지고 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아, 시인이 저걸 얘기했구나. 내가 과학을 배웠다. 부력에 대해 7천억 자산가가 어느 날 자살했다. 그의 이름은 스티브 빙. 그는 할리우드의 유명 제작자였다.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은 배가 떠 있는 걸 보면서 아, 부력이라는 게 진짜구나. 그런 생활과 지식이 합쳐지는 부분이 합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고 실질 경험이 없는 아이들을 갖다가 양상해 낸다면은 우리는 그것만으로 융합에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융합에 반대되는 일을 갖다가 하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융합적인 아이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융합은 이 자연스러운 프로세스가 일어날 수 있도록 뭐를 풀어줘야 되는지, 뭘 버려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교육학자가 아니고요.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입니다.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마 자동차 공장 대량 생산의 아버지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헨리 포드 이전에도 기계와 공장은 있었는데요. 그 이전의 공장은 대체로 삥삥 돌아가는 기계들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균일한 물건밖에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옷감은 만들 수 있지만 양복은 만들 수 없었고 밀가루는 만들 수 있지만 케이크는 만들 수 없었어요. 그런데 헨리 포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어떤 프로세스든 어떤 공정이든 잘게 나누면 간단한 공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물건이 자동차처럼 복잡한 물건도 대량 생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헨리 포드는 대량 생산을 가능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균일화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부품을 균일화해야 되고, 두 번째는 소재를 균일화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무서운 건데 노동을 균일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동작을 똑같은 명령에 따라서 이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미국의 부의 기반이 됩니다. 1800년대 말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량 생산 원칙을 통해서 헨리 포드의 자동차 공장이 미국의 경제 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공장은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의 철강 공장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공장은 락커펠러라는 사람의 석유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안에서 기계가 돌아갈 때 따르릉 소리가 나면은 군말 없이 미리 준비하고 서 있는 아이들을 갖다가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갖다가 줄을 맞춰서 앉아있게 하고, 공장에서 담배 피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50분 수업을 하고 10분을 휴식하게 만들고, 그리고 학교 종이 땡땡땡을 부리면서 학교에 가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교육이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상 우리는 아이들한테 융합적 인재가 될 시간과 여유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교육의 철학이 다 꽂혀 있습니다. 그 철학에 여러분 머릿속에 꽂혀 있는 그 철학, 교육에 대한 철학은요, 다름 아닌 이 2차 산업혁명의 리더인 락펠러라는 사람의 회사 이름으로 정리가 됩니다. 락펠러라는 사람의 회사 이름은 스탠다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스탠다드가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스탠다드라는 것은 실체 전에 정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양복점에 갔는데 우리가 옷을 사러 가는데 옷이 안 맞아요. 그럼 내가 잘못했습니까? 옷이 잘못했습니까? 옷이 잘못됐죠. 옷을 바꿔달라고 합니다. 내가 음식점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이 싱거워요. 그러면은 소금을 넣어 먹어요? 그냥 먹어요? 소금을 넣어 먹죠. 우리는 다른 모든 물건을 소비할 때는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에 맞춰가지고 물건을 바꿉니다. 그게 창의성의 근원이죠. 근데 오직 교육에 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내 아이가 맞지 않으면 내 아이를 바꿉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스탠다드한 사고방식입니다. 이 스탠다드한 사고방식은 유럽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없어졌어요. 아이들을 갖다가 규격에 맞게 명령을 잘 따르게 만들고 윗사람한테 무조건 복종하게 만들었더니 굉장히 나쁜 윗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줄을 맞춰가지고 열심히 사람을 죽이라고 그러니까 잘 죽이는 끔찍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게 바로 나치 사태죠. 그렇기 때문에 1968년에 유럽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수업 받기를 거부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교 제도가 아버지들을 나치를 만들어서 그들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자행하게 한 그런 교육 제도라면 나는 이 교육을 거부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유럽에서는 68년을 기점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의적 교육, 수평적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교육이 우리나라의 산업화에 워낙 지대한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쁜 거라는 것을 자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진정한 융합적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스탠다드라는 것을 뽑은 다음에 머릿속에다 어떤 단어를 심어야 되느냐. 인문학의 영어 버전인 liberal이라는 단어를 꽂아줘야 됩니다. liberal이라는 단어는 원래 로마 제국에서 노예가 아닌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남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결정해서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사고방식을 말하고 이 사고방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비판적 사고. 즉 아무리 위대한 사람의 학술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의 책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 저 같은 사람의 강의라고 하더라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리버럴 아트의 핵심이에요. 그걸 우리가 비판적 사고라고 하죠. 스탠다드를 뽑고 비판적 사고를 심어주고 아이들한테 시간을 주는 이 세 가지만 한다면 저는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보고 그들이 얼마나 뛰어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강의 다니면서 매일 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어른들이 걱정스럽지 아이들은 전혀 걱정스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잘 들었습니까? 내가 참 좋아하는 젊은 강연대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조승현이 미국과 프랑스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사고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저러한 그 자유로운 사고, 판에 박히지 않은 사고를 모델로 삼아서 멘토로 삼아서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그 구준생의 하루라는 이야기를 봤을지 모르겠는데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노량진의 하루입니다. 이 동영상도 사실 여러 가지로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벌써부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 공무원 시험 준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 사회에서 어떤 폐단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가능하면 이 동영상도 여러분이 한 번쯤 시청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그 여러 동영상을 내가 올려놨어요. 근데 이 언어로 보는 4차 산업혁명, 이것도 조승현 강의인데 이 강의도 여러분들이 꼭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여기 또 그 조승현 강의를 하나 더 올려놨는데
여러분들이 그 브레인스토밍 갖고 있던 굳은 사고, 판에 박힌 사고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한 단초를 제공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얘기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솝우화에서 배웠던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로 귀결이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모두가 개미처럼 살아야 된다.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땀 흘리며 일해야 된다. 왜?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왜 대학을 잘 가? 취직 잘하기 위해서. 왜 취직 잘해? 돈 잘 벌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내일을 위해서 모두가 개미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짱이처럼 노래를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나 내가 매미로 태어나고 배짱이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개미처럼 살아야 됩니까? 이 프랑스 고전주의 시대의 1600년대, 그러니까 17세기죠. 그때 라퐁테느라는 이솝우화 작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라퐁테느라는 우화 작가가 있었는데, 이 라퐁테느는 이솝의 이 개미와 배짱이라는 우화를 다시 쓰기 합니다. 그래서 초반은 같은데 끝부분을 어떻게 바꿔 썼냐면은, 이제 겨울이 돼서 배짱이는 먹을 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미를 찾아갑니다. 이솝우화에서는 개미가 문을 닫고 이 배짱이를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데 프랑스 라퐁테느 우화에서는 자기를 찾아온 배짱이에게 개미가 문을 활짝 열고 맞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름에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네가 노래를 불러줘서 나는 일을 잘할 수가 있었다. 내가 이 정도 성과를 낸 것은 너희 힘이 크다. 당연히 내가 갖고 있는 양식 중에서 일부를 너에게 나눠준다. 너는 그럴 만한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그러면서 개미가 배짱이한테 하는 말이, 내년 여름에는 가능하다면 춤도 추면서 노래해주면 더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우화가 끝납니다. 바로 이 지점이 프랑스 정신, 에스프리 드 프랑스, 프랑스 정신이 발현하는 지점이라고 아주 예를 많이 드는 지점인데, 그렇습니다. 개미는 개미대로, 개미가 선이고 배짱이가 악이 아니죠. 다 나름대로 사는 겁니다. 지금 아까 스탠다드 얘기도 나왔지만 모두가 스탠다드가 될 필요가 없어요. 타고난 개성이 다 다르거든요. 프랑스 교육의 철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에파누이스몽이라고 그래요. 에파누이스몽. 에파누이라는 말은 꽃 피다라는 말이고, 에파누이스몽은 꽃 피우게 하기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곽꽃은 곽꽃대로, 백일홍은 백일홍대로, 장미는 장미대로 다 다르니까 나름대로 꽃 피우게 하기, 이게 프랑스의 교육 철학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대학생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꽃 필까? 다들 구급 공무원 될 생각만 하지 말고, 다들 스탠다드만 지향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살아야지.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은 뭘까? 내 상황에서, 내 가족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칩니다.